자,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이다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냐면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감각적 이미지라는 건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언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오감으로 인지하는 거. 오감이 뭐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시각은 뭐야? 눈으로 보는 거고, 청각은 귀로 듣는 거, 후각은 냄새 맡는 거, 미각은 맛보는 거, 촉각은 피부로 느끼는 거죠. 이 5가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면 감각적인 거야. 그 외에는 감각적이지 않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사랑. 감각적이 아니야. 아니죠. 왜? 오감으로 뭐 만진다거나 맛본다거나 냄새 맡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감각적인 대상이 아니야. 그럼 감각적이지 않고 얘네는 어디 속에 있어? 내 머릿속에 있어요. 추상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관념 속에 있다. 관념적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추상적이라고 불러. 사랑 이런 것들은 감각적인 것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사랑 말고 이런 건 또 어때? 우정, 평화. 얘네들 다 감각할 수 없다고,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죠. 그래서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 라고 말해요. 이에 비해서 햇살. 얘는 어때? 햇살. 느껴지죠? 따뜻함이 느껴지잖아.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다고. 사과, 나무. 시각으로 볼 수 있어. 그럼 뭐야? 얘네들 다 감각적인 거야. 감각이 튀어나오잖아. 얘는 계속 오감으로 연결 지으려고 하면 돼.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라는 거,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출현하는가 아닌가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문학 작품에서 감각적 이미지가 출현 안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냥 어떤 시든 간에 사랑 하다가 끝나진 않는다고. 만약 사랑을 한다고 하면 너는 나에게 따뜻한 햇살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나한테 너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에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드라마 대사인데. 넌 봄날의 햇살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왜?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미가 전달되는데 임팩트가 없어요. 넌 봄날의 햇살 같아. 딱 와닿잖아. 되게 내가 좋은 사람 같잖아.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잖아. 와닿게 해준다고.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문학에서 감각적 이미지는 웬만하면 나타나요. 웬만하면. 그래서 없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존재한다. 감각적 이미지가 없는 건 거의 없다.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공감각적 이미지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공감각적 이미지는 없는 경우가 많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뭔데? 감각의 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원래는 A라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야. A라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야. 근데 그걸 A라는 감각으로 설명하지 않고 B라는 감각으로 옮겨서 설명하는 걸 말해.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말 들어봤나? 푸른 종소리. 자, 종소리 뭘로 인지해? 종소리 귀로 인지하는 거 맞아? 청각으로 인지하는 거 맞죠? 원래 얘는 청각이야. 근데 푸르다는 뭘로 인지해? 푸르다 뭐 혀로 인지해? 시각으로 인지하잖아요. 그럼 푸르는 시각이야. 그럼 이거는 같은 뜻이 종소리가 푸르다인데 원래는 청각이었던 게 시각으로 옮겨갔어. 그러면 원래 청각이었던 게 시각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청각의 시각화라고 불러요. 청각의 시각화라고 부른다고. 하나의 대상에 두 가지 원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감각의 전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말한다.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말한다. 원래는 A라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대상을 시인이
B라는 감각으로 인지한 것처럼 서술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나? 그러면 너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레드벨벳 레드벨벳 알지? 레드벨벳 노래 중에 빠빠빠빠 빠빠빠빠 빨간 맛 들어봤어요? 이 노래 너무 오래된 노래인가? 아니 괜찮지? 빨간 맛. 맛은 원래 뭘로 인지해요? 원래는 미각 맞아? 빨갛다는 건 뭘로 알아? 시각으로 알지. 그럼 맛이 빨갛다잖아. 그럼 원래는 미각이었던 것이 지금 뭘로 옮겨갔다? 시각으로 옮겨갔다. 원래 미각이었는데 시각으로 옮겨갔어. 그럼 미각에 시각화가 일어난 것이다. 감각의 전이가 일어났고요. 이걸 공감각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되는 거야? 내가 여자친구랑 이별을 했어. 여자친구가 떠나는 모습이 너무 슬펐어. 그 뒷모습이 너무 차가웠어. 냉정하게 떠났어. 실제 이게 아니에요. 뒷모습이 차갑다. 실제 뒷모습은 뭘로 인지해? 시각으로 인지한다고. 근데 차가운 거는 뭐야? 차갑다 뭘로 느껴? 피부로 느끼잖아. 촉각이죠. 그럼 원래는 시각이었던 게 촉각으로 옮겨갔어. 시각의 촉각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뭔 느낌인지 알겠나? 감각이 전이 됐고요. 이런 걸 공감각이라고 부른다.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개념 설명이 됐고 문제에 녹여내야죠. 결국 우리 문제 잘 풀고 싶은 거니까 문제에 한번 녹여볼 거야. 우리가 오늘 보는 문제는 싹 다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싹 다 평가원 문제예요. 평가원 기출 선지를 다 가져오는 거야. 봅시다 한번. 자, 선지 1번이에요. 선지 1번.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대.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야? 첫 번째, 소리꾼이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고, 이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가 있는가? 이거 확인해야 되고, 그게 감각적으로 표현됐는가?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 이해돼? 이 세 가지가 따다닥 확인이 돼야 돼요. 자,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 했을 때 원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대요. 신명한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가 의미하는 건 소리꾼이겠죠. 막걸리 한 사발이면 괜찮았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았대요. 그럼 절창은 소리일 거야? 소리꾼이 쫓는 소리일 거야? 그러면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이 인정이 된다고. 꿈속에서도 절창을 찾아 떠돌았으니까 그럼 얘는 오케이 칠 수 있겠죠. 중략 이후에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혈혈단신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소리꾼이 살아서는 근본을 알 수 없었대.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란 단어가 여기서 뭘로 바뀐 거야? 비애로 바뀐 거야. 이해되는 거지? 소리꾼 얼굴에 묻어나는 비애가 인정되겠죠.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자, 감각적으로 표현 어디서 된 거야 지금? 슬픔 자체는 감각적이 아니야. 아니죠. 왜?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거든. 슬픔은 맛볼 수가 없어요. 시각할 수도 없어요. 후각할 수도 없어. 근데 뭘로 옮겨와서 슬픔을 뭐 같다고 했어? 달빛 같다고 했어. 달빛은 뭘로 인지할 수 있어?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어. 감각적 이미지네. 그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지. 선생님 문학선지 풀 판단할 때 그냥 맞는 것 같으면 동그라미 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씩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안 털려요. 하나씩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맨날 감으로 그냥 슬퍼하는 것 같고 쉬니까 감각적이겠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조금 어려워졌을 때 후두두둑 떨어진다고. 하나씩 가주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판단하면 돼요. 자, 이 감각적인 거 받고 그다음 넘어가서 자, 2번 선지입니다. 기출선지야, 기출선지.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해야 될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청각의 시각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지, 음산한 시적 상황이 드러나는지. 이거 두 개 쪼개야 된다.
이해되는 거죠. 음산한 시적 상황이 있는지 그게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서 드러나는지 이거 체크하면 된다고. 시 한번 읽어볼게.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자, 바로 나오죠. 울음소리는 뭘로 인지할 수 있어? 청각. 근데요, 그게 뭐 같대요? 검정 포대기 같대요. 포대기가 검정색이야. 뭘로 할 수 있어? 검정색은 시각으로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원래는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대상이 뭐처럼 서술되고 있어? 시각으로 인지한 것처럼 서술되고 있어. 청각이 시각으로 전이 됐다. 즉 청각의 시각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나?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괜찮은 거죠? 그런 까마귀 울음소리가 고을에 떠나지 않고 있고요. 밤이면 부엉이가 괴괴히 울고 있어. 괴괴히가 뭐야? 뭔 소리인지 몰라도 맥락으로 봤을 때 부엉이가 조금 기괴하게 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에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대요. 용이 2년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은 빈칸 취급하시면 됩니다. 시를 읽을 때 모르는 말들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대. 그런 건 빈칸 취급하는 거야. 다른 알 수 있는 말들로 해석하면 맥락은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지금 이 고을에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울고 있고 부엉이도 뭔가 밤이면 밤마다 좀 괴괴히 울고 있고 어두운 바람이 불고 있어.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음산하다 인정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음산한 분위기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될 수 있겠네.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판단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오늘은 왁새 울음되어 우왕산 솔밭을 다 적시고. 자, 왁새는 새겠죠. 새의 울음이 되겠대. 새의 울음. 새의 울음이 크라이 울음이 아닐 거라고. 새의 울음은 울음 소리일 거예요. 새의 울음 소리가 솔밭을 다 적신대. 적신다는 거, 무언가를 적신다는 거. 물이 바위를 적시고 있어. 이거 뭘로 알아? 시각으로 알죠. 원래 왁새 울음소리는 뭘로 알아? 청각으로 아는 건데 지금 적신다는 건 시각이잖아. 그 아래도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원형 꽃불 질러 놓는다. 꽃불을 질러 놓는다. 꽃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꽃이 막 퍼져 있는 상황 같아. 그러면 이건 뭘로 알아? 눈으로 알겠죠. 역시 이것도 시각이라고. 원래는 왁새 울음소리는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인데 꽃불 질러 놓는다 시각화했고요. 다 적신다 시각화했다고 되는 거지. 원래는 청각이 시각화로 됐다. 그럼 청각의 시각화 인정할 수 있겠네. 괜찮죠? 소재에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왁새 울음소리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 그럼 왁새 얘 죽은 애야? 산 애야? 산 애죠. 죽은 애 울음소리가 퍼지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애에 생동감이 부각될 수 있을 거야. 괜찮나?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하나씩 차근차근 판단하면 된다. 따라올 수 있나?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본감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감각적 이미지는 내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야. 냄새 맛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할 수 있는 대상들. 공감각적 이미지는 원래는 A라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을 옮겨간 거라고. 다른 감각으로. 차가운 뒷모습 이런 것처럼. 공감각적 이미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고요.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푸시면 돼요. 그때 나중에 투영으로 넘어갈게요. 투영. 자, 투영이란 개념은 선제 투영된다, 인식이 투영되고 있다 이러면은 또 이것도 말이 이상하다면 투영이 뭐지? 뭐 쏴야 되나? 막 이런 느낌 들고 애매하다고. 투영은 어떻게 하면 성립되느냐? 대상물을 언급하면서 화자의 인식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면 투영됐다고 해. 인식이 반영됐다고 하고 대상물에 인식이 의탁됐다고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비가 와. 비가 오는 날이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 카페에 앉아 있거든. 카페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전 여친이랑 이별을 했어. 그리고 전 여친은 못 잊고 있어. 나 혼자야. 혼자 여친을 못 잊고 카페에 앉아서 비 내린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럼 내 마음은 지금 여친을 못 잊고 있으니까 그리워, 슬퍼. 그럼 이 비 내리는 날이 어떻게 느껴져? 되게 슬프게 느껴져. 슬픈 비처럼 느껴지고 이 비 자체가 되게 처량해 보여. 우울해 보여. 비가 오는 날 자체가. 근데 내 옆에는 누가 있냐면 커플이 있어. 커플. 얘는 사귄 지 얼마 안 됐어. 한 100일째야. 되게 설레. 꽁냥꽁냥 돼. 막 마음을 좀 나는 아파 죽겠는데 얘네는 막 좋다 죽어. 커플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커플이 비 내리는 카페 창가에 앉아서 커플끼리 뭐래. 오빠 날씨가 너무 운치 있다. 이럴 거 아니야. 운치 있어. 운치 있어. 나는 죽겠는데 운치 있다 이래. 남자애는 그러게. 야 날씨가 참 감성적이구나. 이런다고. 똑같이 비 오는 날인데 나한테는 이 비가 오는 날이 슬프게 느껴지고 처량하게 느껴지고 우울하게 느껴져. 커플한테는 운치 있다. 감성적이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뭐가 반영되는 거야? 나의 인식이 반영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반영되는 걸 투영된다고 말해요. 근데 옆에 대머리 깎은 또 스님이 한 명 있어요. 스님은 어떤 사람이 뭐 하시는 분이야? 마음을 되게 비우시는 분이잖아. 스님은 비가 오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비가 오는구나. 별 감정 없이 비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고. 그지? 별 생각,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감성으로 그냥 비가 오는구나 하실 거라고. 이건 인식이 반영된 거 아닐까? 인식이 반영된 걸까 아닐까? 이것도 인식이 반영되는 거예요. 자기의 텅 빈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 반영되어서 그냥 비가 오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라고. 이해돼? 자, 그러면 이것마저도 투영이야. 화자가, 시에서 어떤 화자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인식은 뭐 할 수밖에 없어? 반영될 수밖에 없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인식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자 봐. 투영은 인식이 반영되면 투영되는 거야. 그럼 역시 이것도 웬만하면 뭐하다? 존재한다.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자기의 인식이 반영되어서 그 말을 할 거라고. 이해되는 거지. 그래서 시라면 대상물의 화자 인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따라서 투영은 웬만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묻는 건 뭘까? 투영은 무조건 일어나거든. 근데 그 투영되는 인식이 뭔지를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슬픈데 갑자기 비가 운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라고. 커플은 되게 좋은데 비가 슬프다라고 얘기 안 할 거라고. 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볼 거야. 투영 자체는 존재하는데 그 투영되는 인식이 뭐냐고 물어볼 거라고. 자, 가보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5번 선지는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고 해. 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화자의 인식은 투영될 수밖에 없다고. 화자의 인식은 투영될 수밖에 없어. 자, 환자의 인식이 투영되는 순간 뭐가 될 수밖에 없냐? 시적 정서는 떠오를 수밖에 없어. 화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대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 분위기 자체가 화자의 인식화된다고. 그럼 시적 정서는 환기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5번 선지는 뭐만 판단하면 돼? 시에서 자연물이 있는지만 보면 돼. 시에 자연물이 나타나잖아? 그럼 당연히 화자 인식이 투영될 거고요. 투영되는 순간 시적 정서는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선지의 타겟은 뭐야? 자연물이야. 이해돼? 자연물이 있는지 보면 산 있네요. 끝났어. 동그라미야. 산이 튀어나오는 순간 인식이 투영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적 정서는 환기될 거니까. 그랬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보면 산에 어떤 인식이 반영됐는가를 보면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지금 화자가 말하고 있는 배경은 산이 서로 마주 향해 있는 거래. 이것부터가 인식이 반영되는 거야. 왜? 산은요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마주 향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이것 자체가 인식이 반영된 거라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산이 있는데 산이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 서로 안 친한가 보다 라고 할 수도 있다고. 자기의 인식에 따라서 보여지는 느낌이 다 달라지는 거야. 얘랑 똑같죠. 똑같이 비 오는 날인데 내 인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양상이 완벽하게 달라진다고?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산이 그냥 산은 있는 건데 얘한테는 향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 이건 뭘까? 휴전선이라고 해요. 휴전은 이제 남과 북을 얘기할 것이고 얼굴과 얼굴은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서로 신뢰가 없다. 이런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산은 서로 마주 향해 있는데 마주 향해 있는 이 공간에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불신하고 있다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시였던 거죠.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6번 선지입니다. 6번 선지. 화자에게 닥친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자, 투영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일단 노래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 화자의 상황이, 현실이 절망적인지 확인하면 된다고. 이해돼? 그랬을 때 15면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자, 노래가 나오는 순간 노래에는 인식이 투영될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는 맞을 거야. 그럼 뭐 확인하면 돼? 화자에게 닥친 현실이 절망적인지 확인하면 된다고. 되는 건가? 노래가 근데 제비같이 날아서 갔대.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지금 화자의 상황 뭐야? 마음은 어때? 화자의 마음이 어때 지금? 계집애를 뭐하고 있어? 못 잊고 있어. 노래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제비같이 날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 제비같이 날아갔는데 어린 날개가 지치면 어떻게 될 거래? 죽을 거래. 내 노래가 전달되지 못할 거야. 그럼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걸 거라고. 그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 화자가 절망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대상에는 그 인식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6번 선지도 동그라미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자, 고전시가는 원칙이 뭐냐면 일단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해석하면서 약간 눈치껏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표현과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옛날의 표기법과 현대의 표기법이 똑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의 표기법을 소리를 내서 지금의 표기와 약간 연결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면 조금씩 해석이 돼요. 가보자. 잠들고 혼자 앉아. 그냥 앉아도 우리 원래 이렇게 안 쓰잖아. 아니, 니은지 쓰잖아. 이렇게 쓰잖아. 근데 여기서 앉아라고 쓴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잠들고 혼자 앉아있구나 라는 걸 소리를 생각하면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는가? 혼자 앉아있어. 먼 외을 바라보니. 아래 아자는 아로 읽으시거나 으로 읽으시면 돼요. 아래 아자는 아 또는 으로 읽으면 돼. 먼 외을 바라보니. 뭔 소리일까? 외, 너가 알고 있는 외 뭐야? 외산자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외산자. 그럼 먼 산을 바라보니. 혼자 잠들고 앉아서 뭐 바라보고 있다고?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무슨 말일까? 그리던 님이. 그립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할까? 그럼 왜가 어떻다는 거야? 왜를 보니까 너무 반갑다. 내가 너무 반갑다. 그립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 정도는 아닐 거야 라는 말이라고. 이해돼? 소리를 생각하면서 약간의 눈치껏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내신에서는 고전시가를 다 아는 작품, 내가 내신에서 본 작품을 보게 되겠지만 수능에서는 새로운 작품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험치를 좀 많이 쌓으셔야 돼요.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교화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빈칸 취급하라 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못내 교화하노라. 좋아요. 좋아해. 뭐를? 산을. 산 보는 게 좋아. 너무 반가워. 괜춘?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다고. 무정물 뭐예요? 무정물은 무생물이야. 무생물. 생명이 없는 거 무생물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 그럼 이 반대말은 뭘까? 유정물이야. 유정물. 유정물은 생명체예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체. 유정물은 생명체다. 무정물은 무생물이다. 무정물인 대상의 호감을 표현하고 계신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얘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는 시가 무슨 시든 간에 웬만하면 맞단 말이야. 대상의 인식이 투영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린 뭐만 확인하면 돼? 무정물인 대상의 호감이 표현됐는지만 확인하면 돼. 얘가 호감 표현한 게 뭐였어? 왜였어요? 산이었어요. 산. 산은 생명체 아니야. 아니죠. 무정물 맞겠네. 그럼 오케이 할 수 있다고. Got it?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역설 반어. 자, 역설과 반어는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설과 반어. 역설과 반어는 기본은 서로 뭔가 어긋나는 게 있다는 거야. 어긋나는 게 있다. 그럼 뭐가 어긋나냐? 역설은 표현과 표현이 어긋나는 거야. 모순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거예요. 말에 앞뒤가 안 맞아. 말에 앞뒤가 안 맞아. 그것을 사용하면 성립된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표현과 표현이 상충된다. 표현과 표현이 상충된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제 친구야. 친구인데 이성 친구야. 근데 이제 맨날 이런 예시만 듣나? 이성 친구가 있는데 걔랑 이제 사귀는 사이는 아니야. 근데 친하게 오랫동안 지냈어. 근데 서로 고백은 못해. 막 사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그냥 친구보단 가까워. 우리는 되게 가깝고도 먼 사이야 라고 말을 해.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사실은 가까우면 가까운 거고 먼 거면 먼 거지. 어떻게 가까우면서 멀어. 말의 앞뒤가 안 맞다고. 근데 그 의도는 전달이 되지. 아까 말했잖아. 문학은 그냥 말을 직관적으로 던지는 것보다 임팩트 있게 던지는 걸 좋아해요. 감동적으로 딱 와서 그렇지 우리 좀 가깝고도 멀긴 한 이러면서 이제 고백각을 여는 그런 멘트잖아 지금. 가깝고도 먼 사이야. 우리 참 가깝고도 멀지 않아? 하면은 이제 고백해라 자식아 이런 느낌이잖아. 표현과 표현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이해돼? 그래서 이런 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돼요? 반어는 표현과 표현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면 성립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도식할 수 있거든. 의도랑 표현이랑 상충되고 있어. 의도랑 표현이랑 상충된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너가 만약에 시험 직전 날이야. 시험 전날인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뭐 인스타 보고 있어. 누워서. 그러면 이제 엄마가 들어와서 뭐라 해? 잘 한다. 잘한다. 이런다고. 잘한다. 실제 잘한다는 거야 지금? 실제 잘한다는 게 의도가 아니야. 야 잘한다. 야 인스타 잘하는구나 너. 이게 아니라 의도가. 왜 그러냐? 지금 뭐하냐? 공부해야지 않겠냐? 이 말이 의도인데 그냥 잘한다라고 비꼰다고. 내 의도랑 표현이랑 반대돼요.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거지. 비꼬는 게. 그래서 잘한다는 실제 의도는 비난이죠. 왜 그러고 있냐? 실제 의도는 비난인데 표현하는 건 칭찬이라고. 의도는 비난인데. 문학작품에서 반어가 언제 좀 많이 활용이 되냐면
대상을 비판하거나 풍자할 때 많이 쓰여요. 대표적으로 약간 그런 친일파, 내국노를 다루는 소설에서 이 인물은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었다. 나라를 팔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잘 살았다.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실제 의도는 훌륭하다가 아니라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죠. 내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한다. 근데 이제 반어는 곧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기출에서는 누가 봐도 부정적인 대상이야. 누가 봐도 부정적인 대상이야. 상대가 이거 친일파 매국노거나 진짜 누가 봐도 부정적인 대상인데 칭찬을 해. 그럼 반어야. 그러니까 반어는 명시적으로 안 드러난단 말이야. 의도가 명시적으로 안 드러나. 잘한다에 명시적으로 비난한다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맥락을 살펴줘야 되는데 그 맥락이 어떤 경우에 잘 나오냐면 누가 봐도 부정적인 대상을 언급하면서 칭찬할 때 반어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8번 선지는 타고 남은 물결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대.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건 뭐야? 화자의 열망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게 역설적으로 드러냈는지 났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나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실제로 이거 알 수 없어요는 절대자에 대한 시입니다. 절대자. 이 누구가 절대자를 상정하는 거죠. 절대자. 신.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했을 때 재가 다시 기름이 될 수 있어? 재는 끝난 거예요. 다시 기름이 되는 건 모순적인 거라고. 재는 찌꺼기인데. 걔가 기름이 되는 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 역설은 인정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화자의 열망이 있는지 보면 나의 가슴이 뭐하고 있대? 그칠 줄을 모르고 타고 있대. 누구의 밤을 지키면서. 그칠 줄을 모르고 타고 있다. 이거 뭘로 인정할 수 있어? 화자의 열망과 연결 지을 수 있다고. 그칠 줄을 모르고 타고 있으니까 내 가슴이. 이해돼? 그럼 열망과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열망이 있고 역설적인 거 있다. 그래서 이 선택지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네. 넘어가 보면 9번 선지입니다.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두 가지 확인하면 되겠네. 현실의 암울함이 있는지 그다음에 역설적인 게 있는지 두 가지 확인하면 될 거라고. 자, 지문 읽어봅시다.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야되지만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뭔 소리야 이게?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다. 무력감을 느끼고 있네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농사에 비료값도 안 나와.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거겠죠.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도상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비료값도 안 나와. 그 상태에서 신명이 나.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가 있는데 신명이 나. 말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역설이야. 그러면서 뭐도 돼? 반어도 돼요. 내 의도는 실제로 신명 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신명 난다고 반어법으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역설과 반어가 둘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현실의 암울함이랑 연결되는 건 뭐야? 비료값도 안 나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 현실을 암울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인정할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10번 선지입니다. 10번 선지.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두 개 확인하면 되겠네. 반어적 어조가 활용됐는지,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인식하는지 두 가지 생각하면 될 거라고. 그랬을 때 가보자.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어. 자, 이거 국어야. 수능 국어야. 교육과정의 상에서 시도 안 읽고 소설도 안 읽은 사람이 훌륭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얘는 부정적인 인물상이라고. 그랬을 때 얘가 훌륭한 비석을 남긴다는 거는 반어법일 거야. 실제로는 훌륭하지 않는데 훌륭하다고 반어 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거가 반어법이 되시겠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실제 묘비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명체가 아닌 것을 생명체로 옮겼다. 이런 거를 화류법이라고 해요. 화류법. 화류법이라는 거는 선택지에 그대로 단어 등장하진 않는다. 선택지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출현해요.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화류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묘비가 소설도 안 읽고 시도 안 읽은 애 묘비가 꿋꿋이 살아남아서 귀중한 사료가 되고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시도 안 읽고 소설도 안 읽은 애가 이렇게 비석을 남겨서 사료로 이용될 건데 시인은 그럼 어디다 무덤 남겨? 그럼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소설도 안 읽고 시도 안 읽은 애들이 묘비를 남기고 시인은 무덤을 남길 수가 없는 이 현실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 거 11번 선지죠.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대. 자, 그럼 두 가지 확인. 이거 원래는 가나형이었어요. 아까 이전 시가 가지문이었고 지금 읽는 시가 나였는데 이게 공통점으로 묻고 있는 선지였어. 그러면은 이 강 건너간 노래라는 시에 비관적인 현실 인식이 있는지 반어적 어조가 있는지 이거 확인하면 될 거야. 자, 한번 읽어보자. 못 잊을 계집애. 아까 읽었죠, 이거.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이 조상이라는 건 장례식에 오는 거야. 장례식에 오는 거. 별들이 장례식에 온대요. 왜? 노래가 죽어버렸거든. 죽을 거야. 그래서 별들이 눈물 먹은 슬픈 별들이죠. 이것도 별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별은 실제로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화자가 슬프니까 그 슬픔이 투영되고 있는 거라고.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자, 화자는 지금 슬퍼요. 근데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대. 자, 이거 오답률 높은 거였어. 반올까 아닐까? 지금 화자는 슬퍼.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대.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어. 화자의 인식은 되게 비관적이고 슬퍼요. 절망적이야. 이 상태에서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대. 반어일까 아닐까?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는 반어가 아닙니다. 반어가 아니에요. 왜일까?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는 대상이 뭐야? 옛날 일이야. 옛날 일. 옛날 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고 있다고. 그럼 화자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니?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내가 되게 힘들어. 절망적이야. 옛날 일 생각하니까 옛날 일 어때? 되게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옛날 일이 아름답다는 거 그 의도를 표현한 거야. 반어시킨 게 아니라고.
너네 그럴 때 있잖아. 지금이 되게 괴로워. 어릴 때 그냥 걱정 없이 놀던 그때가 되게 아름다웠는데 라고 생각할 때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라고 지금 옛날 일이 여기에서 보시면 못 잊을 계집애랑 대응되어서 계집애랑 같이 있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밤은 옛 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낸다는 이거는 반어가 아니다. 의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반어가 아니고 그 어디에도 반어적 어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비관적 태도는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어와 역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자, 또 헷갈리는 개념 네 번째,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입니다.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는 뭔가 둘이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얘네 둘은 다른 개념이야.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는 다른 개념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색채 이미지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야. 색채 이미지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색채어는 그 중에 부분적으로 있어요. 자, 어떤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냐면, 색채 이미지라는 것은 색감을 떠오르게 하면 돼. 떠오르게. 자, 그러면 노을 어때? 색감 떠올라 안 떠올라? 노을 떠오르죠? 주황색, 빨강색 그 어쯤 어딘가. 그럼 노을은 색채 이미지의 하나예요. 먹구름 색감 떠올라 안 떠올라? 먹구름 회색 색감 떠오르지? 그러면 색채 이미지야. 근데 얘네들은 색채어는 아니야. 색채어는 아니야. 색채 이미지기는 한데 색채어는 아니라고. 색채어는 뭐냐면 색깔이나 빛깔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돼. 색깔이나 빛깔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야지 성립한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그럼? 주황. 색깔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그래서 색채어가 돼요. 당연히 색채어는 색감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색채 이미지로도 볼 수 있겠죠. 이해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 이런 것도 돼요. 이따 보겠지만 빛이 빛깔을 언급하고 있다고. 빛깔을 언급하고 있다고. 꼭 팔레트에 들어가는 그 색깔만 언급하는 게 색채어가 아니라 빛깔을 언급하고 있으면은 색채어가 돼요. 색깔이나 빛깔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여기. 자, 이거를 문제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선택지가 묻고 있는 건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대. 자, 여기에선 판단해야 될 게 뭘까? 일단 색채어가 활용됐는지 확인해야 될 거야. 그러면서 공간적 배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야 하는지 확인해야 될까?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돼요. 왜? 공간적 배경을 언급하는 순간 거기에 분위기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런 거는 무조건 맞는 선제야. 오케이? 이것만 봤을 때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 부분은 무조건 맞다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두 가지네. 색채어가 활용됐는지,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문제. 색채어일까? 눈빛 색채어일까 하니까.
자, 색깔과 빛깔을 언급하면 색채어라고 했으니까 색채어인가? 색채어는 어디에 포함돼야 돼? 색채 이미지에 포함돼. 색감이 떠올라야 된다고. 눈빛 했을 때 색감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눈빛은 색채어가 아니야. 이해돼? 색감을 떠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색채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죠. 빛이 빛. 빛이 빛. 빛이 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자, 그럼 공간적 배경이 뭐야? 하늘 아래가 공간적 배경이네요. 빛이 빛이 색채어로 작용하고 있고 공간 아래가 공간적 배경으로 하늘 아래가 공간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색채어 활용되셨고요. 공간적 배경도 만들어지셨네요. 분위기는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선택지 맞겠네. 괜찮죠? 분위기는 무조건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고전시각. 자, 고전시각은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소리를 생각하면서 눈치껏 해석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현대어와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동력 두던 밖에 크나큰 넓은 들이. 동력 두던 밖에 크나큰 넓은 들이. 동력 두던 밖에 크나큰은 뭔 소리? 여기까지는 모르겠어. 크나큰 넓은 들이. 들판. 넓은 들판을 얘기할 거라고. 넓은 들판이 만경 황운이 한빛이 되어 있다. 만경 황운이 한빛이 되어 있다. 자, 황운은 너가 아는 황자 뭐가 있어? 누를황 있지 않아? 누를황? 운은 뭘까? 운. 구름이에요. 구름. 누런 구름. 누런 구름은 실제로 누런 그림, 약간 노을 지는 그걸 말할 때도 있고, 얘네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잘 익어. 벼 같은 게 잘 익어. 그럼 들판이 누렇게 구름이 친 것처럼 보인다 해서 황후는 넓은 들판에 벼가 잘 익었을 때를 비유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의 풍년을 비유하는 이미지다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증량이 거의로다. 내놀이 하자스랴.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빈칸 취급했댄다고.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빈칸 취급. 맥락을 파악해야 돼. 모르겠으면 빈칸 취급하고. 붉은 개 여물고 나른 닭이 살젓으니. 여기가 좀 어려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한번. 붉은 개 여물고 누른 닭이 살젓으니. 붉은 게 여물고 누른 닭이 살젓으니. 살쪘다. 살쪘다고. 닭이 살쪘다고. 누른 닭이 살쪘다고. 누른은 뭘까 그럼? 누런 닭이 살쪘다고. 누런 닭이 살쪘다. 그래서 붉은 개는 여물었다. 여물었다는 저 열매가 맺혔다 여물었다 하잖아. 그래서 개가 잘 자랐고 닭은 살쪄 있다고. 붉은 개는 잘 컸고 누런 닭은 살쪘다. 그러면 풍족한 거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풍족한 거. 여문 붉은 개와 살찐 누런 닭. 붉은 개랑 누런 닭 둘 다 뭘 언급하고 있어? 색채어를 언급하고 있어요. 색채어가 언급되는 순간 색채어는 색채 이미지에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까지 오케이 칠 수 있다. 됩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념 5. 시선의 이동입니다. 자, 시선의 이동도 글만 봐서는 화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시선의 이동도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의 공간적인 위치가 달라지면 시선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의 공간적인 위치가 달라지면 시선의 이동이다. 근데 바라본다는 걸 어떻게 좀 판단하면 조금 쉽냐면 바라본다를 서술하는 이라고 봤대. 서술하는. 단 상상 속에서는 제외야. 상상은 안 돼요. 상상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떠올리는 거잖아. 그냥 시선이 아니라고.
상상은 떠올리는 거라서 시선이 아니다. 상상 제외하고 화자가 서술하는 그 대상의 공간적인 위치가 변하면은 시선이 이동한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돼요? 자, 원경은 멀 원자에 경치할 때 경자를 쓰거든. 그럼 멀리 있는 경치야. 그럼 화자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야.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그냥 멀다보다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다 할 때 원경을 써요. 반대로 그 먼 거보다 가까우면 근경이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시선으로부터 가까이 있다.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근경이라고 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좀 나오는 게 뭐냐면 원경은 뭐가 좀 대표적이냐 했을 때 원경은 구름이라던가 산이라던가 해 이런 것들이 좀 멀리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경으로 나타난다. 근경은 그것에 비해서 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그랬을 때 구름보다 좀 내 가까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꽃 이런 것들. 꽃 또는 돌 그리고 나의 외양 얘네들은 꽃, 돌, 나의 외양 꽃 같은 거는 멀리 있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내 주위에 있을 때만 보인다고. 돌도 마찬가지. 저기 멀리 있는 돌은 안 보여. 내 주위에 있는 돌만이 보여요. 나의 외양도 나한테 제일 가까이 있을 거 아니야. 근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름, 산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원경으로 제시되는 것들 꽃, 돌, 내 외양 이런 것들이 근경으로 제시되는 것들. 선경우정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선자가 무슨 선자? 먼저 선자. 후자가 뒤후자. 먼저 경치를 제시해 뒤에 정서를 제시해. 먼저 경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서가 나오면 선경우정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시선의 이동이랑 선경우정. 그 유명한 관동별곡입니다. 관동별곡. 14번 선지죠. 개심대에서는 선경우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자, 선경우정을 쓰는 순간 풍경 나올 거고 감흥 나올 거야. 선경우정을 쓰는 순간 풍경 나오고 감흥 나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순서야, 순서. 풍경과 이 감흥, 순서가 뭐가 먼저냐가 중요할 거라고. 개심대 고태올라 중양성 바라보니. 개심대에 올라서 중양성을 바라보고 계시대요. 12,000봉을 역력히 허여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고쳐 올라서 12,000봉이 보인대. 봉우리가 보인다는 걸 거야. 12,000개의 봉우리가 보인다. 봉마다 맺혀있고 근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조티 많아 좋거든 밝디 많아. 조커가 그 조커가 아닐 거야. 조커가 아니라 뭐야? 좋든. 그러니까 맑거든 좋지 마라. 좋거든 맑지 마라. 뭔 소린지 몰라도 맥락상 얘 지금 봉우리가 어떻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맑다, 좋다 라고 느낄 수 있다고. 이해돼? 완벽하게 해석하기보단 소리 나는 대로 해석하고 눈치껏 현대어랑 연결시켜줘야 돼. 이해돼? 저 기운 흩어내서 인거를 만들고자. 자, 인거리라는 건 필수 단어예요. 인재입니다. 인재. 그리고 고자, 고저가 나오잖아. 고자, 고저는 뭐뭐 하고 싶다. 필수 어휘예요. 뭐뭐 하고자, 뭐뭐 하고저, 뭐뭐 하고 싶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운을 흩어내서 뭐 하고 싶다? 인재를 만들고 싶다. 빼어난 사람을 인재라고 하죠. 빼어난 사람을 만들고 싶다. 여기 있는 빼어난 기운을 빼어난 인재로 만들고 싶다. 이거죠.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사. 하도할사는 많기도 많구나인데 여기 앞부분을 모르겠으니까 네모 쳐도 돼.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근데 하도할사는 알아두세요. 하도할사는 많기도 많구나. 자, 아무튼 간에 선택지를 판단할 때 뭘 확인하자고 했지? 먼저 경치가 나오고 뒤에 자기의 감흥이 표출되는지 확인하자고 했잖아. 그랬을 때 12,000봉은 내가 보는 경치를 말하는 걸 거야.
먼저 경치가 제시됐고 그 뒤에 맑다, 좋다, 이제 만들고 싶다 라는 건 자기의 마음, 심리잖아. 내면이잖아. 그럼 선경후정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경후정의 방식이 인정되고 그 순간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은 당연히 서술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선지 15번 선지입니다.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해. 그럼 아까 시선은 뭐라고 했어? 서술되는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된다고 했어. 서술되는 거 기준으로. 그럼 내면이 먼저 서술됐는지 외부가 먼저 서술됐는지 보면 될 것 같아. 자, 보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지금 배가 닿고 있는 건 나의 내면 속이에요? 외부 상황이야? 외부 상황 맞아? 배가 닿고 있는 건 외부 상황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지금 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사랑은 밧줄을 받는 거야. 이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묘사야? 아니면 내 내면의 생각이야? 내면의 생각 맞아? 앞에서는 배가 닿는 외부 세계를 묘사했어. 그리고 그 뒤에서는 자기의 내면의 생각을 서술했어. 그럼 시선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야? 외부에서 내면으로 간 거라고. 내면에서 외부로 간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내면으로 왔다. 그래서 서로가 반대되었다. 외부에서 내면으로 시선이 이동한 것이다. 외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내면을 서술하신 거죠. 이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씬 11에서 12에서 씬 11에서 씬 11호의 전환은 카메라의 시선이 버스의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카메라가 바라보는 대상이 버스의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는가를 판단하면 되겠네. 자, 씬 11 시골 자동차길이야.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버스가 자갈길을 달리고 있어요. 그럼 이건 버스 외부를 비추고 있는 거야? 버스 내부를 비추고 있는 거야? 버스 외부를 비추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 장면 생각하면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카메라의 시선이 어디에서 시작했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시작됐다고. 되니? 씬 12 버스 안.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 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휙휙 보낸다. 산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자, 문제. 이건 버스 내부를 보여준 거야? 버스 외부를 보여준 거야? 자,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버스 내부를 보여준 거야? 외부를 보여준 거야? 자, 이거는 둘 다 보여준 겁니다. 둘 다. 왜? 창이 있어. 버스 창가야. 저 뒤로 뭐 산이 보여. 그리고 뭐 가로수와 눈 이런 거 보면 가로수, 눈 보여. 산이 있어. 둘 다 보이잖아. 버스 내부에서 창틀도 보이고 버스 바깥에 있는 산과 논도 보인다고. 이해돼? 카메라의 시선이 버스 안도 비추고 있고 버스 외부도 동시에 비춰주고 있다. 그래서 이 창문이란 소재가 되게 신기한 소재죠.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건 뭐야? 내부가 시작이 아니다. 외부로 시작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좀 어려워요. 17번 선지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뭐만 판단하면 될까? 선경후정만 판단하면 돼. 시상은 시를 쓰는 순간 무조건 전개돼. 시를 쓰는 순간 시상은 무조건 전개된다고. 그럼 이거 하나만 판단하면 끝나. 얘는 무조건 맞는 거거든. 이해돼? 18번 선지는 제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는지 판단하면 되겠네.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는지 판단하면 되겠다.
한번 봅시다. 화자의 시선을 한번 봐야 되고 서술하는 게 대상이 어딘지를 봐야 될 것 같아.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약간 아까 배웠던 개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소리, 감각, 뭐야? 청각이죠. 이가 시린 건 뭐야? 시려. 어우, 시려. 촉각이죠. 원래는 청각인 대상을 시각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되겠네요. 원래는 청각이었는데 이가 시리다고 촉각화죠. 미안해요. 촉각으로 옮기고 있다고. 시리다는 촉각이니까. 원래는 청각이었던 대상을 촉각으로 옮기고 있다. 앉음새 가리어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바바를 쫓다. 자, 물소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물소리는 바깥에 있어요. 여기도 햇살 있고 구름 이런 것들도 다 죽순 돋듯 돋는다. 물소리 다 외부 세계에 대한 묘사라고. 화자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묘사라고. 인정? 그리고 나서 서러운 새 되어서 흰 바바를 쫓는데요. 서러운 건 뭐야? 외부 세계야? 나의 내면 세계야? 내면 세계죠. 그러면 원래 화자의 시선이 어디 있었어? 외부 세계에 있었어. 내면으로 흘러왔다고. 맨 처음에 경치를 제시했다가 자기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경치 묘사를 하다가 지금 정서로 넘어왔다. 내면 세계로. 그래서 선경우정을 해줬다. 이해돼? 경치를 먼저 얘기하고 외부 세계를 먼저 묘사하고 그 다음에 서럽다라는 내면 세계를 보여줬다고. 선경우정. 자,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는지 보려면 2연과 3연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2연에선 구름을 얘기하세요. 꽃봉오리를 3연에서 얘기하세요. 자, 구름, 꽃봉오리를 보려면 꽃봉오리가 어디 있어야 돼? 멀리 있는 꽃봉오리가 보일까? 안 보일 거라고. 꽃봉오리 되게 가깝게 있을 거예요. 뭐에 비해서? 구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름은 멀리 있는 경치를 말할 것이고 꽃봉오리는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경치겠네요. 그러면 2연에서 3연으로 이동하면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정? 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까지 인정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그 소설에서의 서술자 얘기를 할 건데 서술자와 서술 대상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조금 요즘의 트렌드는 사실 초점화라는 개념이야. 초점화. 근데 그 초점화를 얘기하려면 1시간을 더 써야 돼.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다음에 무료 특강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또 초점화를 달아볼 거고 원샷 플러스에 초점화 얘기가 들어가긴 해요. 그걸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초점화는 상당히 나오면은 파괴적으로 오답률이 높아져. 그래서 정규반에서 한번 초점화 얘기를 하긴 했었어. 네, 무료 특강으로도 한번 열 기회가 나오면 그때 초점화 위주로 또 다뤄볼게요. 근데 그 초점화를 배우려면 일단 서술자랑 서술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서술자와 서술 대상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서술자는 서술하는 주체야. 서술하는 주체. 근데 그거로 상정된 자야. 왜 뭔 소리냐면 원래 서술은 누가 해? 실제 세계에서 작가가 하지. 근데 작가는 작가가 썼다는 걸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 대신에 서술의 대리인을 상정해. 내가 쓴 게 아니고 서술자가 쓴 거야처럼 독자한테 전달한다고. 그래서 서술하는 걸 서술의 주체를 서술자라고 생각해주면 돼. 모든 문장을 쓰는 주체는 서술자야. 모든 문장을 쓰는 주체는 서술자다. 그럼 반대로 서술되는 모든 것은 서술 대상이야. 이게 기본 개념이다. 모든 문장의 서술은 누가 한다? 서술자가 한다. 서술되는 모든 대상은 서술 대상이다. 모든 거야. 예외 없어. 모든 문장은 서술자가 하고 모든 서술되는 건 서술 대상이다. 예외 없다. 문제에선 이런 식으로 나와. 19번 선지. 이만큼의 서서와 바라보면을 보면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했을 때 소설 보시면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지금 이 바라보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어요. 누가 바라보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그럼 이 서술 바라보는 주체가 누군 거야? 이 서술의 주체인 서술자인 거야. 서술자가 바라본 거를 생략해서 썼다고. 이해돼? 누가 바라봤는지를 안 써놨으니까, 명시해주지 않았으니까 서술자가 바라본 거야. 이해됩니까? 왜? 모든 문장의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니까. 돼? 그럼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죠. 바라보는 위치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근데 이거를 이 바라보면을 그가 바라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술자가 바라본 게 아니야. 그가 바라본 거지. 넘어갔어. 작년 6월 모의평가 기출선제입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 서술은 누가 한다? 서술자가 한다. 모든 서술은 서술자가 해. 가보자.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진 못했다. 그 후론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뭐지?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변명을 하신 건가?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화자의 내면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이 별로 충격적으로 다가왔나 봐.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아버지가 어떤 죄를 저질렀나 봐. 그걸 내가 같이 나눈 느낌이야.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기억이 나한테는 좀 트라우마처럼 남았나 봐. 이 상황에서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정? 내가 느낀 바를 내가 서술하고 있다고. 서술자 누구야? 나예요. 이 문장을 쓰는 건 무조건 서술자니까. 이해돼? 그럼 나가 곧 서술자네? 나가 곧 서술자니까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는 거예요. 나의 지각 내용이 뭐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되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 그걸 내가 서술하고 있다고. 서술하는 모든 것은 서술자가 담당해. 그렇기 때문에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져 있다. 이해됩니까? 자, 선지는 묻고 있는 거. 니은을 통해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기억과 니은을 통해 황만근이 민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다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뭔가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한 건지, 그리고 서술 대상이 무엇인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 들어보자.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대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상황 한번 떠올려 보면 황만근이랑 토끼랑 뭔가 싸우고 있는 상황인가? 라는 정도.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면서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겠죠. 토끼 비키라 했는데 손 딱 빠져 들어갔다고? 근데 기억에서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뭔 소리까? 원래는 황만근이 겪은 일이잖아, 위에 게. 지금 황만근이 토끼랑 싸운 일을 황만근이 겪었을 거라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전한 거야? 민씨한테 전한 거죠. 근데 서술자가 민씨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걸 봐서 민씨도 또 다른 누군가한테 전한 거야. 자, 여기 중에서 서술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중에 서술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서술자는 따로 있어. 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고. 왜요? 서술자가 황만근이나 민씨나 누군가라면 나의 입장에서 쓸 거야. 만약 민씨였다면 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쓸 거라고. 서술자가 민씨였다면 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썼을 거라고. 황만근이 서술자였다면 나는 온몸에 이렇게 썼을 거라고. 왜? 모든 문장의 서술은 누가 하니까? 서술자가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긴 서술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만근이 겪은 일을 민 씨가 들었고 민 씨가 또 누군가한테 표현하는 그 표현을 서술자가 듣고 쓴 거라고. 이해돼? 되게 중층적인 구조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중략 이후에 뭐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팥죽 할머니 같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우리 엄마가 많이 사는 거다. 팥죽 할머니란 팥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팥죽을 쓰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 씨는 모른다. 만약에 서술자가 민 씨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썼을 거라고. 왜? 모든 문장의 서술은 서술자가니까. 그랬을 때 그럼 민 씨도 서술 대상이 될 거라고. 얘네들은 서술 대상이야. 민 씨도 서술자가 서술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니까 서술 대상이 되고 있다. 니은을 통해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 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민 씨가 지문에 언급되는 순간 서술 대상인 거야, 그건. 언급되는 모든 대상은 서술 대상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통해 황만근이 민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다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거 평가원에서 이런 식으로 잘 냅니다. 판단해보자. 반대죠? 황만근이 민 씨로부터 전해 들은 게 아니라 민 씨가 황만근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순서가 반대인 거 선택지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이런 선지 좋아하니까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다. 되시는 거죠? 네.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제가 이제 시즌 1 끝나는 주고 시즌 2가 시작을 해갖고 뭐 이런 수업, 뉴문 수업 안 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냥 짧게 할게. 뉴문은 그냥 수능 대비 국어 수업이에요. 고2가 들어도 됩니다. 근데 고2는 내가 만약에 4등급 이하야, 3, 4등급 이하다 라고 하면은 고2 반이 또 개강을 해. 그럼 고2 반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건 되게 기초적인 내용들 다룰 거고, 내가 그냥 한 1, 2등급, 3등급까지도 괜찮아. 그럼 고3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 거기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수능 대비를 지금 시작해 놓으면 훨씬 고2 분들은 유리하겠죠. 나중에 고3 때 시작하는 것보다 국어는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뭐 글을 읽는 도구들 이런 거 배워가고 최소한의 도구들 배워서 그거 적용할 거고, 제재별로 주제별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꾸준한 학습을 위해서 나 과제 검사하고 일주일마다 좀 적당량의 과제 내드리면서 러닝메이트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잠깐만 기다리면 문학 개념어 사전을 받아갈 수 있을 거거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문학 개념어 그 원샷 플러스는 꼭 풀어보시고요. 잠깐만 앉아주세요. 앉아 계세요.